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통제 불가능인 초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네, 생각만 해도 벌써 진땀이 나네요. 그렇죠. 6명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과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정말 흔한 교실의 풍경 중 하나죠. 네, 선생님이 목이 쉬어라 소리쳐도 소용이 없고요.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하는 시간은 고작 44%에 불과하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떤 해법을 떠올릴까요? 아무래도 강력하게 혼을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달콤한 간식이나 비싼 장난감 같은 걸 뿌리면서 달래려고 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벌을 주거나 비싼 선물을 주는 대신에 그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면서 건넨 말 한마디가 이 교실을 완벽하게 바꿔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주 극적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다룰 인간 행동의 본질을 꿰뚫는 완벽한 사례로 문을 열어주셨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은 단순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실화죠. 맞습니다. 행동 분석학의 역사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실제 연구 사례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보상을 준다고 할 때 아주 단순한 교환 공식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 상을 줘야지, 실적이 좋으니 보너스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기업에서 막 비싼 돈을 들여서 포상 제도를 만들었는데 직원들 반응은 되게 싸늘하고요. 네,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또 아이한테 그토록 원하던 비싼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정작 책상 앞에서는 10분 더 버티지를 못해요. 완벽해 보이던 보상 공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룰 가장 흥미로운 미궁의 입구입니다. 똑같은 보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왜 어떤 것은 사람을 막 미친 듯이 움직이게 만들고 어떤 것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샅샅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응용행동 분석, 즉 ABA 분야의 전문 서적과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탈탈 털어서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진짜 이유, 이른바 강화제의 비밀을 완벽하게 해독해 볼 겁니다. 네,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맞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내 행동이 이래서 조종당하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게 말이죠. 자, 우리가 흔히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기원을 따지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우리가 어떤 것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행동 분석가들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이 강화제들의 기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요? 네, 바로 본능인가 아니면 학습인가 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바로 생물학적 본능에 뿌리를 둔 무조건 강화제입니다. 무조건 강화제요. 단어만 들으면 무슨 상황이나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통하는 마법의 치트키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요? 하하,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강화제는 우리가 살면서 무슨 특별한 학습이나 경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요? 그렇죠. 우리 종의 생물학적 진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우리 DNA에 아예 새겨놓은 산물이죠. 왜냐고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숨을 쉬기 위한 산소라든가 배고플 때 먹는 음식 같은 거요. 맞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따뜻함 같은 것들이 다 무조건 강화제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숨 막힐 때 산소를 주면 좋아하는 건 굳이 이런 복잡한 행동 분석학을 들이밀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이 전제를 확실하게 깔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 중에는 겉보기엔 생존과 무관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조건 강화제로 작동하는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에서 읽은 연구가 딱 생각나네요. 먹고 마시는 것 말고도 정말 흥미로운 무조건 강화제가 하나 더 있었죠.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인간의 신체적 접촉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죠. 펠라에즈 노게라스라는 연구진이 진행한 영아 연구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연구진이 아주 어린 아기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상황을 비교했어요. 어떻게 비교했죠? 첫 번째는 아기에게 단순히 눈을 맞추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때였고요. 두 번째는 눈 맞춤과 함께 부드러운 신체적 접촉,
그러니까 가벼운 마사지를 함께 제공했을 때였습니다. 결과가 확연히 달랐나요? 네, 접촉이 동반되었을 때 아기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눈을 맞추고 더 높은 비율로 미소 지으면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오, 옹알이까지 늘어났군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아기들이 누군가 날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웃어줘야지 하고 책을 보거나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긴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니까 학습할 시간조차 없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따뜻한 접촉 자체가 학습이 전혀 필요 없는 강력한 본능적 보상으로 작동한 거예요. 인간은 무리지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네, 부모나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체온을 나누는 것이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도록 진화한 거죠. 뇌과학적으로 봐도 접촉은 옥시토신을 분비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아주 즉각적이고 생리적인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렇군요.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궁금증이시죠? 음식이나 산소, 접촉 같은 건 태어날 때부터 안다고 치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이나 학교, 직장에서 보상으로 쓰는 것들은 자연 상태는 없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인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스티커, 플라스틱 장난감, 칭찬 도장, 막 종이 쪼가리나 플라스틱 조각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기원인 조건 강화제로 안내합니다. 앞서 무조건 강화제가 진화가 준 선물이라면 조건 강화제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가치를 학습하게 된 것들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후천적인 거군요. 그런데 그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에 어떻게 가치가 생기나요? 여기서 행동심리학의 마법 같은 메커니즘인 페어링, 즉 짝짓기가 등장합니다. 페어링이요? 네, 조건 강화제는 원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던 중립자극이었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의미 없는 노란색 종이처럼요. 네네. 강화제와 반복적으로 짝지어지면서 비로소 그 힘을 훔쳐오게 되는 겁니다. 힘을 훔쳐온다. 와, 제가 읽은 엥겔만의 유치원 교실 연구가 바로 그 힘을 훔치는 완벽한 시연회였군요. 그 연구를 꼼꼼히 보셨군요. 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본능적 보상인 달콤한 초콜릿, M&Ms를 주잖아요. 네, 입에 쏙 넣어주죠. 그런데 초콜릿을 주면서 뜬금없이 아무 의미 없는 노란색 카드를 같이 보여준단 말이죠. 맞아요. 그 순간이 바로 뇌 안에서 회로가 연결되는 페어링의 순간입니다. 무조건 강화제인 단맛과 중립자극인 노란색 카드가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의 진짜 압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선생님이 그 달콤한 초콜릿을 빼버리고 오직 그 노란색 카드만 줬는데도 아이들이 그 카드를 받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미친 듯이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엄청난 변화죠. 심지어 나중에는 초콜릿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아니요, 노란색 카드 주세요 라고 요구할 정도였대요. 이쯤 되면 거의 최면 수준 아닌가요? 단맛이라는 생존 본능을 그냥 종이 쪼가리가 이겨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뇌가 환경에 적응하며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더욱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와 종소리처럼 반드시 물리적인 페어링을 여러 번 반복해야만 조건화가 형성되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언어가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언어라는 고도의 도구가 있죠. 선생님이 노란색 카드를 주면서 자, 이건 훌륭한 오빠들이 공부를 잘할 때 받는 거란다 라고 말하는 순간 굳이 초콜릿을 수백 번 입에 넣어주지 않아도 언어적 설명만으로 그 가치가 연결되어 버립니다. 굳이 물리적으로 매번 주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으로도 뇌에서는 짝짓기가 일어날 수 있다.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무조건 강화제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뇌에 깔려있는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라면? 오, 소프트웨어요? 네, 조건 강화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과 언어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수많은 앱 같은 거군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기본 소프트웨어와 다운로드한 앱의 관계 정말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앱을 막 다운로드 하다 보면요. 네네. 특정한 상황에만 쓰이는 앱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다 통하는 일종의 만능 어댑터 같은 특별한 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만능 어댑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 아까 그 색종이 카드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하게 진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건 강화제가 강력하긴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특정 욕구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것을 동기 설정 조작, 줄여서 2호의 영향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잠깐만요. 동기 설정 조작이요? 용어가 갑자기 논문으로 훅 들어오는데요. 이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 좀 해주시죠. 하하,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안의 욕구를 세팅하는 환경적 조건, 이것을 뜻합니다. 욕구를 세팅한다. 네, 예를 들어서 식당의 무료 식사 쿠폰이라는 조건 강화제를 생각해 보죠. 이 쿠폰은 대체 언제 힘을 발휘할까요? 오직 내가 배가 고플 때뿐이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방금 뷔페에서 밥을 잔뜩 먹고 나와서 배가 터질 것 같은 상태라면요. 누가 뭐 10만 원짜리 식사 쿠폰을 준다고 해도 그걸 받으려고 뛰어가진 않겠죠. 귀찮기만 하고. 정확해요. 그게 바로 동기 설정 조작, 즉 포만감이 보상의 가치를 떨어뜨린 겁니다. 배가 고플 때는 결핍이 쿠폰의 가치를 높여주지만 배가 부르면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지죠. 잠깐, 그렇게 따지면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리워드 쿠폰 같은 걸 막 뿌릴 때 고객이 배가 부르거나 그 물건이 이미 집에 많은 포만 상태라면 그 수십억짜리 마케팅은 완전히 호공에 돈을 날리는 셈이 되겠네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가 탄생한 겁니다.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는 특정한 하나의 욕구에만 묶여있지 않거든요. 아, 욕구에 안 묶여 있다고요? 네, 수많은 종류의 다른 강화제들과 마음대로 교환될 수 있는 성질을 가졌죠. 일종의 유동자산 같은 겁니다. 아무 때나 원할 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 이거 딱 돈 아닌가요? 빙고! 돈, 토큰, 요즘은 암호화폐, 그리고 타인의 칭찬이나 관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입니다. 아, 칭찬도 포함되는군요. 네,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으면 밥도 살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따뜻한 옷도 살 수 있죠.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지 않아도 춥지 않아도 우리는 돈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그렇죠.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죠. 맞습니다. 현재의 욕구 상태, 그 이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여기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혹은 자녀나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흔히 저지르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좋죠. 만약 제가 아이에게 수학 숙제를 시키려고 10만 원짜리 최고급 로봇 장난감을 사다 주었다고 가정해보죠. 심지어 아이가 마트에서 그거 막 갖고 싶다고 조르기까지 했어요. 아주 익숙한 풍경이네요. 네, 비싸고 좋은 물건이고 아이도 원했으니까 당연히 강력한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라 될 거라고 믿으면서 책상에 올려둡니다. 자, 이거 완벽한 보상 전략 맞나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부모님들이나 심지어 교육자, 관리자분들도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네, 사물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나 시장에서의 가격표, 혹은 상대방이 그거 갖고 싶어 라고 말한 의도가 곧 강화제의 위력을 보장한다고 믿는 거죠. 아니 10만 원짜리인데 아이가 사달라고 한 건데 왜 보장이 안 되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그 유치원 교실의 노란색 카드를 떠올려 보세요. 아, 노란색 카드요? 네, 문구점에서 500원이면 사는 색종이 조각이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수학 문제를 풀게 만들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행동 분석학에서 어떤 것이 강화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 물건의 가격이나 사람의 의도가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 행동을 실제로 증가시켰는가 하는 결과뿐입니다. 와, 행동을 증가시켰는가 하는 결과. 네, 10만 원짜리 로봇을 줬는데도 아이가 숙제를 안 한다면 그 로봇은 강화제가 아니라 그냥 비싼 쓰레기일 뿐입니다.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팩트 폭행이네요. 어른들의 착각으로 엉뚱한 것에 돈 펑펑 쓰고 막 우리 애는 보상을 줘도 안 움직여요. 우리 직원은 보너스를 줘도 열정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겠네요. 네, 보상이 잘못된 거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명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강화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에 대해 사사시 파헤쳐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교실이나 진료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 보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이제 형태를 볼 차례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 즉 형태적 속성에 따라 전문가들이 이 강화제들을 어떻게 5가지로 나누어서 시각적으로 활용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좀 더 실용적이고 빠른 소통을 위해서 이 형태에 따라서 음식, 사물, 감각, 활동, 그리고 사회적 강화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5가지요? 네,
가장 직관적이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음식과 사물부터 살펴볼까요? 아, 음식하니까 자료에 나온 엘리라는 3살 꼬마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아, 젖병떼기 연구 말씀이시죠? 네, 이 아이가 젖병에 너무 집착을 해서 어떻게든 컵으로 무언가를 마시게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이때 연구진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 주스를 음식 강화제로 썼죠. 네, 맞습니다. 아이가 컵에 입을 댈 때마다 달콤한 주스를 주니까 결국 100% 컵을 사용하게 됐다는 아주 귀여운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강력한 음식 강화제의 위력이죠. 파미 연구진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이를 사물 강화제와 비교한 결과가 나옵니다. 성인들도 반응이 같았나요? 네. 장난감이나 태블릿 같은 사물 강화제보다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음식 강화제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생존 본능과 직결되니까 그렇군요. 와, 역시 인간은 먹는 것에 제일 약한 건가요? 당장 저 말해도 오후 3시에 막 당 떨어질 때 누가 초콜릿 하나 주면 치키는 일 다 할 것 같은데요? 하하,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동기 설정 조작, 그 2호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만약 배가 부르다면요? 아, 포만감이 생기면 그 초콜릿은 더 이상 보상이 아니게 되죠. 맞습니다. 금방 효과가 사라져버려요. 게다가 매번 행동을 할 때마다 음식을 주면 비만 같은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빨도 다 썩을 거고요. 네. 또한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입에 과자를 쏙쏙 넣어주지는 않잖아요. 오, 상상하니까 좀 징그럽네요. 그렇죠. 따라서 처음에는 음식으로 행동을 이끌어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다른 형태의 강화제들로 옮겨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과 일상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라도 보상의 형태를 결국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세 번째 형태인 감각 강화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감각 강화제. 사실 음식이나 사물은 눈에 딱 보이는데 감각을 보상으로 준다는 건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회의 시간에 딸깍딸깍 볼펜을 계속 누르는 소리, 아니면 택배 올 때 있는 뽁뽁이 비닐을 막 미친 듯이 터뜨릴 때 그 손가락에 전해지는 느낌. 아, 뽁뽁이요? 네,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팽이를 볼 때 시각적 자극. 이런 것들이 모두 감각 강화제입니다. 와, 뽁뽁이 터트리기. 그거 한번 시작하면 진짜 멈출 수가 없죠. 약간 중독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보상이 되는 건가요? 누가 저한테 뭐 일 잘했다고 뽁뽁이를 상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내부적인 피드백입니다. 내부적 피드백이요? 네, 다른 강화제들은 누군가 밖에서 나에게 주어야 하지만 감각 강화제는 행동 그 자체가 뇌에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즐거움을 직접 쏴줍니다. 아하. 행동 자체가 보상이 되는 이른바 자기 강화적 성격을 띠는 거죠. 오, 행동 자체가 보상이 된다. 스스로 보상을 만들어낸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네 번째 형태인 활동 강화제로 넘어가 보죠. 네, 활동 강화제입니다. 이건 저도 자료 보면서 아주 잘 아는 익숙한 법칙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행동 심리학의 고전 중의 고전, 이른바 할머니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프리맥 원리죠. 오, 정확히 하시네요. 숙제 다 하면 TV 보게 해줄게. 바로 이거잖아요. 네,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아주 우아한 원리입니다. 아이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평소에 어른들이 제재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이 아주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TV 보기 같은 거요. 반대로 시키지 않으면 죽어도 안 하는 행동이 있죠. 숙제하기나 양치질 같은 거. 맞아요. 프리맥은 이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이 낮은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 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참아내고 먼저 해치우는 거군요. 아주 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보상으로 준다. 완벽하네요. 네,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를 읽다가 머리에 쥐가 날 뻔한 제 오랜 상식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 행동 분석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그 가설을 말씀하시는군요. 반응 결핍 가설이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프리맥 원리대로라면 평소에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하는 행동은 절대로 보상으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걸 보상으로 줘야지 애매하거나 싫어하는 걸 보상으로 주면 누가 움직이겠어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단순하게만 작동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코나르스키 팀의 연구가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박살냅니다. 네, 어떻게 박살냈죠? 연구진은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 풀기와 색칠하기라는 두 가지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은 수학 푸는 것보다는 색칠하기를 조금 더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색칠하기에 막 미친 듯이 열광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심심풀이로 하는 활동이었군요. 네, 그냥 흔한 활동이었죠. 그런데 연구진이 아주 기발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요? 인위적으로 아이들이 평소에 색칠하던 시간 기준선보다 더 적게 색칠하도록 기회를 강제로 뺏어버린 겁니다. 즉, 결핍 상태를 만든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저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던 색칠하기를 미친 듯이 원하게 되면서 그 색칠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평소엔 극도로 혐오하던 수학 문제 풀기를 엄청나게 해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행동을 평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본질적인 호감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감도가 안 중요하다고요? 네. 우리의 뇌는 평소 누리던 활동의 균형, 즉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아무리 지루한 행동이라도 내가 평소에 누리던 기준선 이하로 억압당하는 순간 그것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힘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즉, 결핍이 강화제를 창조해낸 셈이죠. 이거 정말 소름 돋네요. 잠깐만, 이걸 제 어른의 일상에 한번 적용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일요일 오후에 소파에 누워서 멍 때리는 걸 막 엄청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직장 상사가 주말에 저를 계속 출근을 시켜서 멍 때릴 시간을 아예 뺏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멍 때리기를 단 1시간이라도 하기 위해서 밀린 세금 계산서 정리 같은 끔찍한 일도 기꺼이 해치우게 된다는 건가요? 와, 완벽하고 정확한 적용입니다. 결핍은 평범한 일상조차 가장 강력한 무기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지 잘 관찰하고 그것을 살짝 제안해보는 것이 현상에서 엄청난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핍이 가치를 만든다. 다이어트 할 때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그 폭독한 통밀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되는 원리랑 똑같군요. 네, 완벽한 예시네요. 자, 그럼 드디어 5가지 형태적 분류의 마지막이자 우리 인간의 일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널리 쓰이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살짝 스포일러를 했던 사회적 강화제죠. 네, 앞서 돈이나 토큰, 스티커 같은 게 강력한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라고 했지만요. 사실 인간을 가장 빠르고 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타인의 긍정적인 관심, 구체적인 칭찬, 인정, 그리고 따뜻한 신체적 접촉입니다.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1968년 홀과 그의 동료들이 진행했던 전설적인 교실 연구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통제불능이었던 1학년 교실 말이죠. 연구진이 선생님에게 지시한 건 특별한 장난감이나 벌점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오직 아이들이 단 1분이라도 학습 행동을 할 때 재빨리 다가가서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여주고 너 정말 책을 잘 읽고 있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라는 것뿐이었죠. 어떠한 물리적 보상이나 물질적 교환 없이 오직 선생님의 긍정적 관심이라는 피드백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학습 행동이 44%에서 72%까지 수직 상승했다는 사실이 다시 들어도 정말 뭉클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생물학적 기원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본능이요? 네. 우리는 무리 안에서 인정받고 소속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화의 역사를 안고 태어납니다. 누군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사회적 피드백은 내 뇌에 너는 이 무리에서 안전해라는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넌 안전해. 그렇죠. 음식이나 장난감 같은 사물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인간 본연의 틈새를 정확히 메워주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의 시간을 살 수는 있어도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정보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진화와 학습이라는 논리적,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좋습니다. 태초의 인류부터 오늘의 나까지 연결해보죠. 첫 번째,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진화와 생존의 역사가 우리 DNA에 아예 새겨넣은 타고난 생존 본능, 바로 무조건 강화제가 있었습니다. 네,
산소, 음식, 그리고 따뜻한 신체적 접촉이 여기에 속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며 경험과 짝짓기, 즉 페어링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게 된 뇌 속의 다운로드 앱, 조건 강화제가 있었고요. 선생님의 칭찬 스티커나 유치원의 그 노란색 카드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와 경제가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배고픔이나 추위 같은 일시적인 욕구 상태,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나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진화한 만능 유동자산,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입니다. 네, 돈, 토큰, 암호화폐가 강력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장의 치료사나 교육자들이 이런 강화제들을 실생활에서 막 꺼냈을 때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따라 구분하는 5가지 형태적 분류였습니다. 입이 즐거운 음식, 손에 쥐는 사물, 스스로 뇌를 자극하는 뽁뽁이 같은 감각, 결핍을 이용해 싫어하는 일도 하게 만드는 활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꽉 채워주는 사회적 강화제 순으로 머릿속 서랍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모든 자료들을 단 하나로 꿰뚫는 핵심 명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어떤 것이 강화제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 물건에 붙은 비싼 가격표도 아니고요. 이걸 주면 좋아할 거라는 어른들의 헛된 착각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 행동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는가 하는 결과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와, 결과를 보지 않고는 섣불리 보상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경고네요. 네, 항상 명심해야 할 진리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행동분석학자 시드먼의 아주 유명한 실험실이라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일화 참 좋죠. 전문가가 아이의 손바닥 위에 작은 사탕을 하나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사탕을 채가려고 주먹을 꽉 쥐는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아이가 사탕을 뺏기지 않으려고 더 꽉 주먹을 쥘수록 행동분석가는 환하게 미소를 짓죠. 왜냐고요? 증명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사탕은 아이가 주먹을 쥐는 행동을 만들어낸 분명한 강화제의 힘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입증되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아주 치밀하게 통제하고 지치고 힘든 아침에도 기꺼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게 만드는 지금 여러분 주먹 속에 꽉 쥐어진 여러분만의 숨겨진 강화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나를 움직이는 진짜 이유가 본능인지 학습인지 아니면 어떤 치밀한 결핍 때문인지 스스로의 행동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파헤친 오늘의 심층 탐구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